그 미래학자가 우리나라 1, 2년 내 대침체 온다 라는 이야기를 기사로 다루고 있어서 이 부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거 맨날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안 믿죠. 그러면서 라이트하우스만 맨날 여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팔아먹어서 뭐 감성팔이 하고 그걸로 뭐 수익 벌어먹는다 뭐 이러면서 우겼는데 사실상 미래학자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보면 어때요? 이 기사 보면 혼자 얘기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 경기 선행지수 코로나 이전부터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봐야 되죠. 선행지수는 보통 적어도 6개월 전에 미리 선행지수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야기한 거 보면은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경제회복이 기대보다 더딜 것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 OECD 중에서는 1등이다 했는데 조금 하향됐죠. 지금 뭐 코로나 다시 터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이뤄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뭐가 그것을 촉발할 것이다? 좀비 기업이, 한계 기업들. 그 다음에 여기다가 2차 대위기, 2차 유행기라고 하는데 여러 번 유행이 있었죠. 예전에 뭐 광화문 집회 한번 터졌었고 최근에 또 다시 터지고 있죠. 너무 빨리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경제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죠. 미래 징후에 대해서는 신흥국 금융 외환위기의 시점과 규모가 중요하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만 잘해서 안 터지는 게 아니죠. 예전에 우리나라 IMF 왔을 때 문제가 됐던 게 뭐가 있었어요? 태국에서 화폐 개혁했었죠. 그게 잘못해가지고 영향 퍼지면서 우리나라까지 아시아 전체적으로 위기를 맞았고 그때 우리나라 좀 무리하게 $10,000 세대 만들고 뭐 하려다가 큰 위기 왔었죠. 그런 것처럼 신흥국 위기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더라. 특히 우리나라같이 수출 중심국인 나라는 수출 수입 잘 돼야 되는데 신흥국들의 몇 개가 위기가 오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뭐 수출 좋으니까 주가 헐헐 난다. 동남권 경제성장률 2.9%, 2차전지 또 오른다. 삼성 SDI 4%대 급등 하면서 3천 간다.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 역대급 돈잔치.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위기는 다 끝났다. 위기 극복하고 그 중에서 경제도 어느 정도 잡고 그러면서 방역도 나쁘지 않게 한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괜찮으니까 최고 성장률 보이면서 뭐 잘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만 쏟아내는 이유는 뭐다? 저라고 해서 전망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산시장에 대해서 지금 거품이 굉장히 위험한데 저런 긍정적인 전망만 나오면서 거품 아니다 라고 거짓말 하니까 지금 누가 봐도 거품이죠. 법비지수 보면은 굉장히 지금 위험 수위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미국 주식도 무작정 오르진 않고 중간중간 조정되면서 오르는데 코스피는 계속 오른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유입되기 좋은 환경이라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환율이 언제까지 떨어질 수 있냐? 계속 떨어져서 800원 가고 700원 가고 1달러당 1원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키우느냐죠. 자산도 부동산도. 자, 그래서 본인들 뭐라 그래요? 내년 경제성장률 3.1%로 하향. 3.1%도 높은 거 아니에요? 요거 당연히 기저효과죠. 예를 들어서 100이 이렇게 2% 성장하던 거랑 갑자기 떨어져서 한 90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3% 성장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커요? 요거는 90에서 100으로 가려는 회복 효과에다가 원래 원상복구 돌아가는 경제 성장률까지 합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회복하는 것까지 해도 3%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죠. 그래봤자 원상복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 뭐 3개월째 경기 부진하고 있고 지금 12월에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5.1% 내년 5.0%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커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100이었는데 20% 떨어지면 80이죠. 근데 얘가 다시 100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5% 올라야지 100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보다 오르는 게 커야지 회복이 되는 건데 떨어지는 것보다 내년에 오르는 게 적다는 거는 내년까지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방 시나리오가 일어날 경우에는 올해 마이너스 6.4% 그리고 내년에 2.2% 그렇다면 내후년 혹은 2023년 정도까지는 가야지 그 전까지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 그 다음에 경제의 복병은 뭐라고 그래요? 가계빚과 좀비기업. 가계빚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했었죠.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 있을 수 있어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유로로 통합해서 지금 평균을 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심각한 나라들이 있을 수 있죠. 다만 GDP 대비 가계빚만 봤을 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복병이 숨어 있죠. 외국에서는 보증금이 많지 않잖아요. 월세를 받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 보증금이라는 복병이 숨어 있다. 그거 합치면은 압도적인 일이죠.
거의 140%가 넘어가는데, 아까 그 기사에서 미래학자가 이야기한 걸 보면 미국 같은 경우 5%에서 2%까지 떨어지는데 경제 성장률이 34년 걸렸고, 독일 27년, 일본은 25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여기서 1%대로 다시 추락하는데 걸린 시간, 일본은 4년인데 우리나라는 1년이다. 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게 엄청 빨리 된다. 왜? 이야기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 빨리 떨어질 때 있었죠.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거. 왜? 부동산 거품 꼈으니까. 거품이 끼게 되면요, 성장에 뭐 건설이나 이런 쪽은 도움이 될 수 있어도 반대로 내수 시장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침체되죠.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 침체가 덜했던 이유 뭐예요? LTV가 120%까지 막 쏟아줬으니까 집 사는데 무리 없죠.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LTV 40%죠. 집 사는데 무리가 있죠. 그러면은 일본처럼 이렇게 펑펑 빌려주면 되지 않아요? 되지죠. 그럼 지금 이 정도 해줬으면 일본보다 더 심했죠.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이 더 심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박가가 됐을 거다. 이렇게라도 억제하니까 사실상 무리한 매수 심리 안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나중에 터졌을 때 요거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게 터지는 거죠, 가게가. 그런데 요거는 그나마 마지막에 유입되는 사람들 충격 덜 받게 하려고 LTV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청년들 LTV 풀어라 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나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게 청년들 다 죽여라, 이 얘기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지금은 집값을 낮춰서 내 집 마련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줘서 집을 사게 만들어준다, 이거 진짜 나라 망하게 하고 청년층 미래를 망치는 길이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부동산 가격 오르면은 무너지는 거는 지금 우리도 문제지만 후세들이 굉장히 크게 문제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나라의 미래 혹은 후손들의 미래는 생각하지도 않고 돈 버는 데만 급급하다. 그래서 딴 애들은 다 망해도 내 후손들은 내가 돈 벌어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멀쩡할 것 같아요. 자, 기업들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죠. 두산, 아시아나 뭐 지금 계속 구조조정 이야기 나오고 있죠. 금호 이야기 나오고 있죠. 롯데쇼핑 이런데 뭐 구조조정 엄청나게 하고 있죠. 직원수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외식기업 같은 경우. 자, 거기다가 지금 보면 한계기업수 15%, 이게 굉장히 높죠. 보통 한 10%대 초반 정도 돼야 되는데 급격히 늘었죠. 이번 터지고 나서는 계속 15%대 됐다. 그러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때 조정이 좀 됐었어야 되는데 억지로 이끌고 완화 특히 뭐 초이노믹스 같은 거 해가지고 가계빚으로 기업을 구해줬죠. 그래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 다시 시장 잡고 부동산 원상복귀 시키니까 바로 다시 늘어나잖아요. 거기다 코로나 터지면 더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억지로 살리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 뭐 자금 조달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기업 부채 비율도 급격히 올랐다. 이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출 잘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반도체라서 환율 영향 없이 수출 잘 되고 기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수입은 저렴하게 되니까 살아날 건데요. 반도체만 살라는 거예요. 제조업은 다 죽고, 환율 떨어지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야 뭐 기술이니까 큰 영향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 영향이 되게 굉장히 크게 가죠. 그런데 무조건 그런 부분 제외하고 주수출 품목이 반도체니까 괜찮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 수입 회복됐어요. 뭐 회복된 것처럼 이야기해서 회복됐다고 하지만 다시 떨어졌죠 지금. 그리고 이때가 피크죠. 지금 쭉 이렇게 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피크 찍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환율이 깨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만큼 올랐다고 해서 좋았나? 저번에 제가 그거 이야기했었죠. 실질 실효 환율이 이때보다 낮으니까 괜찮다. 근데 실질 실효 환율이 오히려 높을 때가 잘 됐네요. 환율 떨어지니까 오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수출 수입이 동시에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회복되다 만 거죠. 지금 환율도 계속 오르고, 거기다가 지금 문제는 이게 10월 데이터인데 12월까지 환율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 최근에 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반영 안 하고 여기서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 얘기 제가 굉장히 많이 했고,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굉장히 얘기 많이 하고, 자산시장 거품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때보다 지금 자산시장 거품은 훨씬 더 많이 쌓였죠. 이때는 수출 수입 회복 안 됐고, 예를 들어 관광 쪽은 더 무너지고 있고, 그런데 뭐 백신 나온다고 해서 항공주 뜨고 이런 상황이 말이 되냐. 지금 사람들 마음 가지고 놀고 있는 동안 제대로 이익 보는 세력들은 따로 있다는 거죠. 경제 위기 때 저런 식으로 돈 버는 사람도 나오고 많이 잃는 사람도 나오는데 공부 안 하고 가면 대부분 다 잃는다. 그리고 가계부채 이야기했죠. 98.6%, 세계 최고 수준이죠.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그 초이노믹스 풀었을 때가 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억제하고 있는데도 계속 늘어나는 이유 뭐예요?
30대들 영끌하라고 비투하라고 계속 유도하니까. 거기다가 플러스로 지금 사람들 생계 자금까지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것도 다 영끌 비투로 넣으면서 다들 이러는데 넌 뭐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외환 보유고 우리나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게 환율 하락에 영향이 되죠. 뭐 IMF 때처럼 외환 문제가 크게 터질 상황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뭐예요? 신흥국들 지금 눈덩이 부채로 환율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신흥국들의 디폴트가 오고 있다고 그랬죠. 부채 만기 도래 현황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신흥국들 6곳이 벌써 디폴트 선언했다. 세계적으로 저긴 디폴트 하지만 우리나라는 엄청 잘 살아. 무조건 이렇게 되지만은 않는다. 물론 영향이 크게 받는 나라와 적게 받는 나라는 있겠지만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채 위험치가 역대 최대다. 지금 금리 낮아가지고 뭐 예전보다 돈 덜 갚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직까지도 여력 있다 이딴 말 하는 사람들 은행 같은 데서 유리한 자료들만 뽑아서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BIS 같은 경우 여기는 우리나라 아니니까 무조건 우리나라 띄워줄 필요 없죠. 여기서 한국의 신용 갭이 어떻다? 리먼 때 이상이 나오고 있다. 1983년 2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조사 대상 44개국 중 8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부채 위험이 월등히 높다. 이 부채 경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가계부채 위험하다, 가계부채 위험하다. 이거는 저희 유튜브 만들어진 초창기부터 가계부채 계속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금리니까 괜찮다. 저금리니까 돈 더 풀려도 된다. 저금리니까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주식 투자해라. 쓰레기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론. 지금 한계 기업 혹은 좀비 기업들 15%대다.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계부채.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 다음에 요게 신용갭도 이미 리먼 때 뛰어넘었다. 그런데 지금도 빚내서 뭐해라 저금리니까 빚내서 뭐해라 하는 인간들 당신 빚내서 나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대부분은 읽겠지만 운 좋으면 돈 벌 거야. 다만 그 얘기하는 동안 나는 수수료 받고 강의료 받고 만약에 내가 팔기라도 하면 건설사 통해서라도 또 받고 내 거 팔면은 차익도 남기고 얼마나 좋냐 이런 마인드다. 특히 또 신흥국 디폴트 조심해야 된다. 뭐 6개국 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주요 기업들이 디폴트 내고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 안전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말도 안 되는 거품이니까 위험하고 주식도 지금같이 위험한 시기에 아무 지식 없이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다 라고 하면서 하실 분들은 하시되 나중에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아라. 분명히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경고하고 주식 공부하고 하고 부동산은 특히 실수요들 절대 지금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왜냐? 지금 뭐 1, 2년 내에 저게 꼭 이루어진다 이거보다는 대침체 온다 무조건 대침체 온다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경제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뜻이니까요.